자, 이제 우리 8번째 과목인데요. 사회복지 법제론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제론은 여러분이 아마 수업 시간에 뭐 배웠냐 그럼 법을 배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뭐 배웠냐고 안 물어볼 텐데 다르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법제론, 이 재미없는 법제론을 공부해야 된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이 수업하면서 야 이거는 사회복지사가 이래서 사회복지 법제론을 공부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나요? 모든 기초의 근본이 되는 것 같아요. 법. 네, 법이. 네. 그걸 알아야지만 뭐 뼈대가 되는 거지. 네. 또 다른 학생들은 법제론 수업을 떠올려 보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나요? 법이 너무 많다. 네, 한 몇 가지 정도의 법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적게 해도 한 15개. 보통 다 하려면 30개 정도. 굉장히 많은 법을 우리가 다루게 되죠. 사실 우리가 이제 법제론이라는 과목은 이제 대다수 전문직에서 그 자기 전문 분야와 관련한 법을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아주 이제 필수적인 그리고 아주 기본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단순히 얘기하자면 우리 사회에서의 모든 행동과 모든 활동들은 우리가 알던 모르든 간에 이 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법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대 법치국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일상 안에는 굉장히 많은 법들이 여러분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침에 버스를 타고 왔죠. 그렇죠? 버스. 야, 내가 버스 하나 사가지고 번호판 달고 운행하면 되나요? 안 되겠죠. 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절차. 버스의 운송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을 세워야 된다거나 규모는 얼마나 돼야 된다거나 이런 모든 규칙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버스 노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사회의 어떤 효율을 위해서 노선을 정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누가 결정하고 의논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법이라는 틀 안에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오는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법들이 여러분한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단순한 도로교통법. 빨간불이 들어오면 쓰고 파란불이 되면 가라. 그렇죠. 얼마 전에 신호등을 경찰청에서 바꾸려고 그러다가 흐지부지 된 일이 있었는데 신호등의 색깔, 신호등의 등의 개수, 순서, 빨간불이 왼쪽인지 파란불이 더 먼저인지 이런 하찮은 것까지도 다 넓은 의미의 법규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복지 활동도 동일하게 현대법치국가에서 일어나는 사회복지 활동은 다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선한 마음으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잘해주면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법의 틀 안에서 사회복지 활동이라는 것도 결국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웃에 누가 굉장히 어려워. 이 사람을 도와야겠다. 내 힘으로 도와주자. 발벗고 나서서 모금하고 팜플렛 돌리고 여러분 계좌로 돈 받으면 와 좋은 일이다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기보다는 기부금품 모금에 관한 법 위반으로 잡혀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나 그렇게 기부금품을 모금하도록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길에서 볼 수 있는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저는 무슨 장애인의 집에서 나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모금하시는 분들이죠. 만약 기부금품을 자유롭게 둔다면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돈들이 그럼 진짜 그 사람이 얘기한 목적에 제대로 쓰이는 건지 우리가 확인해 볼 길이 전혀 없죠. 그래서 기부금품을 모금하거나 배분하는 일들은 법적으로 절차를 만들고 제한을 뒀어요. 그리고 더더욱 효율화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전문적으로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조직을 법에 의해서 설립하도록 하고 거기서 이제 많은 기부금품 모금을 하고 있죠. 어떤 조직이 이런 기부금품 모금의 전문 조직인가요? 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런 것들이 다 현대법치국가에서는 법 제도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활동을 하려면 이런 법 규정을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내가 하는 활동에 대한 법에서의 이 테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최소한 알아두어야 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한테 어려운 것을 외우도록 하는, 법이란 거 재미없잖아요. 법규 보면 별것도 아닌데 말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다 그냥 어려운 것을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최소한의 틀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문적 활동을 할 때는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알아둔다. 이런 생각을 갖고 법제론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그래서 법을 너무 딱딱하게 접근해서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 법이 잘 안 외워져요. 법규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할 때, 특히 사회복지 우리가 수험 준비를 할 때, 이런 규정은 왜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법규가 그냥 누가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전문직 활동이 어떤 범위와 틀을 정해주는데 그 틀 안에는 뭔가 이 합리적인 근거가 들어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거지 그냥 불필요한데 만들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할 때 이런 규정은 왜 만들어졌을까? 이것을 지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법조문을 보면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이런 규정은 모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거나 약간 아슬아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구나. 기억해뒀다. 지켜야 되겠다. 이런 구절이 여러분한테는 의미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규를 보면서 그냥 맨 처음부터 끝까지 무작정 외운다거나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법규들이 내 사회복지 전문 활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만들었느냐. 이 활동을 내가 이것을 기억해서 활동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실제로 법규를 공부하는 데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천 활동에서도 훨씬 더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같이 법제론을 살펴보죠. 먼저 차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법제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 보통 교과서마다 좀 다른데 대체로 사회복지법제론은 총론과 강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총론이라고 하면 이제 사회복지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들. 그래서 상당 부분은 법학적인 지식들을 총론에서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강론이라고 하면 이제 총론에서 배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개별법들을 공부하는 게 강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 수험서의 기준으로 보면 1에서 4장까지가 총론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끝까지가 강론입니다. 범위를 보면 알겠지만 강론이 훨씬 많아요. 다뤄야 될 법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을 그러면 100%다 알아야 되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기초가 되는 법률들이 있고 그것들을 응용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뒤에 제시되어 있는데 출제의 빈도를 보면 이제 그 5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7장, 8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반 정도가 주요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9에서 12장까지는 법률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모든 법이 매번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서 정리를 하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구도는 총론과 강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럼 우리가 총론, 사회복지 법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이론적인 얘기는 뭐냐? 한 4가지 얘기를 같이 다룹니다. 일단 1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요하게 법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과 특히 법과 관련해서 법의 존재 형식, 우리가 법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법의 존재 형식에 대한 얘기가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법의 존재 형식 뭐가 떠오르나요? 법이라는 것이 법원 그러면 어떤 것들로 우리가 법의 존재 양식을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서의 형태로 되어 있냐. 뭐 엄격히 얘기하면 이제 문서의 형태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만드는 법. 이것을 우리가 성문법이라고 하죠. 성문법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네, 불문법. 불문법은 뭐 불문법이 문서화 안 돼 있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이 법규를 만드는
일관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성문법에 해당하는 법들은 뭐가 있어요? 떠올려 보면 성문법 안에는 보통 우리가 위계라고 그래서 높은 법이 있어요. 이 법은 굉장히 높아서 다른 법들이 다 이 법의 말을 들어야 돼. 가장 높이 있는 법 뭘까요? 네, 그렇죠. 국내법에서는 헌법이 가장 상위법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에 따라서 그 다음으로 제정 절차를 갖고 국회에서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법률. 그 다음에 법률을 집행하는 것. 자, 법률을 만드는 건 국회인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실제로 집행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상권분립이라고 할 때 법과 제도를 만드는 건 국회, 입법권은 국회에 줬지만 그 법의 내용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뭔가 제도를 만들면 그러니까 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을 만들면 행정부가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할 때도 공무원들이 자기 맘대로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집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행정부에서 만들게 됩니다. 이 행정부에서 만들어내는 법규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런 것들, 시행령, 시행규칙 얘네들을 싸잡아서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 그러면 국회를 많이 생각하지만 넓은 의미의 법규 안에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 그다음에 명령은 누가 만든다? 행정부에서 만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이나 법률 명령은 우리나라 전역에 다 작용하는 거라면 이제 요즘은 지방자치제가 발달해서 지역 안에서 자기 지역에 필요한 어떤 이 제도들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치법규라고 해요. 자치법규는 그러니까 만들어낸 그 지역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겠죠. 자치법규에는 뭐가 있나요? 조례와 규칙. 예. 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법 이름을 보면 무슨 법 시행령, 무슨 법 시행 규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의 시행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률에 이름을 붙이기 위한 우리나라에서 정한 어떤 통일된 이름이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싸잡아서 얘기할 때는 규칙이 아니라 뭐다? 명령이다. 명령.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규칙이라고 하는 건 뭐다? 자치법규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규칙이라고 합니다. 조례는 어디서 만들어요? 지방의회에서. 아까 우리가 법률과 명령의 관계가 똑같아요. 법률은 국회에서, 명령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처럼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조례와 규칙 중에 누가 더 높을까요? 조례가 더 상위의 개념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성문법의 기본적인 어떤 위계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불문법에 해당하는 것은 가장 많이 하는 건 판례, 관습도 이제 법 정도가 돼가지고 관습법, 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불문법의 범주에 넣죠. 1장에서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이 법의 존재 형식과 관련한 얘기들입니다. 그 밖에 법이란 뭐냐? 법이 갖는 특징들, 강행 규정이라든가 행동을 규정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특징들을 1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2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다루는데요. 사회복지법 역사는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정책 제도라는 것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률화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영국의 이 구빈법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어떤 법의 흐름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요. 2장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 역사와 꼭 관련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른바 시민법의 등장과 사회법의 등장 이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우리가 2장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이건 정책론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시민법, 사회법 이런 것의 의미를 알려면 일단 시민법과 사회법이 갖는 개념의 정의가 필요하죠. 그렇죠? 시민법, 사회법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를 들어 시민법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근대화 과정에서 특히 근대화가 되면서 계급사회, 중세의 계급사회가 무너지고 평등한, 법률적으로는 평등한 근대사회가 형성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서